한강은 거친 자연, 악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밤섬이라는 섬을 폭파하게 됩니다. 노들섬도 원래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강수욕의 명소이기도 했고요. 지금 석촌호수 쪽으로 원래 한강의 본류가 흘렀고요. 개인적으로 한강 최고의 공원으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조경 이론, 역사, 미학 가르치고 있는 배정환입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흔히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의와 식, 입는 것과 먹는 거는 비교적 어느 정도는 평등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부의 수준에 따라서 또 계층별로 아주 차이가 큽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도시에서는요. 작은 집과 일터가 전분되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이런 틀에 박힌 생활에서 숨 쉴 곳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한 개인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공간이 중요하고 그런 대표적인 공공공간의 하나인 공원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공원이 많은 도시는 그래서 건강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공원은 근대의 발명품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퍼블릭파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가 설계된 게 1858년인데요. 공원의 본격적인 역사는 한 170년도 채 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 당시 19세기의 대도시들은 정말 그 환경과 위생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조경가 프레드릭 롬스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만한 공원을 짓지 않는다면 100년 뒤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종의 공간적 해독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공원은 금방 여러 나라로 수출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890년대에 조성된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탑골공원은 주로 할아버지들이 쓰시죠. 당시에는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렸는데요. 당시에 가장 멋쟁이들이었던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이 총집결하는 경성 최고의 하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인스타 성지겠죠. 요즘 한강공원에 가보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죠. 인산인해입니다. 아주 시원한 장대한 느낌, 강바람, 또 넓은 하늘, 그리고 치맥, 물멍, 텐트 피크닉 이런 문화가 한강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생각처럼 낭만적인 곳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자연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악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항상 홍수가 나고 꽤 범람해서 한강 주변에 좋은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20세기 초반 정도부터 되면 한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치수라고 하죠. 한강 양안에 높은 제방을 쌓고 그 위를 고속화 도로로 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만 하더라도 한강에서 참 많은 섬이 사라지고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잠실입니다. 지금 석촌호수 쪽으로 원래 한강의 본류가 흘렀고요. 지금 한강이 흐르는 쪽이 더 얇은 부분이었습니다. 잠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석촌호수 쪽을 막아서 잠실과 뚝섬 사이 그쪽 강이 넓어지면서 오늘날의 한강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들섬도 원래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촌동 쪽에 붙어있는 아주 넓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강수욕의 명소이기도 했고요. 또 1960년대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사진을 보면 10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는 그런 광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강을 치수하는 과정에서 백사장이 다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노들꿈섬이라는 이 섬공원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의도가 68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71년에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거의 붙어있던 밤섬이라는 넓은 섬을 폭파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모래로 여의도를 만들게 된 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최고의 공원으로 선유도 공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은 양화대교에 걸쳐져 있는 섬이죠. 원래는 선유봉이라고 불린 절경을 가진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때 1925년 을충년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범람한 한강물이 남대문까지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강변에 제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강변에 여러 봉우리, 산들을 무너뜨려서 거기서 나온 골재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선유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잘리고 산이 섬이 됐습니다. 그 섬은 정수장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 영원히 이 공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문을 닫은 뒤에 방치됐는데요. 이게 1990년대 말에 선유정수장의 구조와 시설을 그대로 되살려서 재생한 공원이 선유도 공원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공원의 미감과 굉장히 다르죠. 콘크리트, 또 녹슨 철 이런 구조물들이 새로 심긴 식물과 아주 행복하게 동거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그래서 어떤 순수한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으로서의 한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콘크리트, 비인간 사물 이런 것들이 합체가 돼서 만들어진 게 한강이죠. 과학인류학자 브리노 라투르 이분 용어를 빌자면은 한강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결망, 그것들의 하이브리드 경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형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긴 공원이라는 뜻이죠. 방치된 그런 철로나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선형공원은 전통적인 공원과 달리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도시와 굉장히 많은 전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예로는 청계천을 들 수 있겠죠. 근대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계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선형공원으로 만드니까 주변 도시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사실 요즘에 을지로 현상, 힙지로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의 이면에도 청계천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서울의 선형공원은 경의선 숲길인 것 같습니다. 서쪽 가자역부터 동쪽 원효로까지 이어지는 긴 선형의 공원입니다. 이 경의선이라는 철로가 도시를 두 동강 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서로 전혀 교류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이 선형공원이 만들어지자 굉장히 많은 도시와 공원의 함수관계 같은 게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철로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았던 가게들이 공원 쪽으로 다 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건강한 그런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은 자본주의 도시에서 모순의 공간입니다. 모두가 아끼고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내 땅이 아니라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유기되는 그런 공원이 굉장히 많죠. 브라이언트 공원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마약과 매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3,000개 넘는 많은 의자가 주변의 직장인, 또 외로운 노인, 고단한 여행객들에 의해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이 공원을 나만의 자리로 이렇게 바꿔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의자가 우리 일상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분업화가 시작되면서 앉아서 하는 노동이 늘어나면서 의자가 보편화된 거죠. 그 전까지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의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조직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어 표현으로 체어펄슨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자는 어떤 우대, 환대 이런 것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또 가로를 걷다 보면 앉을 곳이 참 없습니다. 예전에는 의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우리가 어딘가 잠시 앉아서 쉬려면 꼭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앉기에도 좋은 도시가 걷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걷기는 도시에 자유를 준다면 앉기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의자 몇 개가 소중한 나의 공간, 환대받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의자 몇 개면 도시 곳곳을 공원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도시 곳곳에 공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여백의 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터라는 단어도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고요. 무의미한 공간 같지만 소용과 실용과 효용의 가치만 가득한 이런 도시에서 여백이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여백, 용산 미군기지가 있죠. 정규 축구장 4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참 기구한 역사를 지닌 질곡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말 때 몽골군이 주둔한 적도 있고요.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요. 해방 뒤에는 그 기지를 그대로 미군이 물려받아서 사용해 왔죠. 짧게 보더라도 120년간 서울에서 사라진 미지의 땅, 금단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속에
서울이 아닌 땅, 주소 자체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로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 여백의 땅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평택 기지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서 이곳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아주 느린 속도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쯤이 되면 미래 세대의 소중한 여백인 이 용산 미군 기지의 공원화가 완성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장소, 하다못해 예쁜 카페에 가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때 구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적어요. 멋있어요, 예뻐요, 짱이에요, 대박이에요. 이 정도밖에 없죠. 쓸 수 있는 어휘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문해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도시의 일상 공간을 구별하고 잘 경험할 줄 아는 능력, 즉 공간 문해력, 스페이스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간적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떤 장소, 경관, 환경, 도시를 보고 내가 왜 좋은지, 저게 어떻게 좋은지, 저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나에게 감각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해보고 하면은 공간 문해력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